이렇게 어떻게 하더라?
예, 지금 7시가 됐는데, 아, 바로 시작을 할까요? 뭔가 지금 어수선한데, 지금, 뭔가. 출석 체크, 아직 안 온 분 있는 것 같은데, 혜주님, 항상 지각이야. 아,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마지막 줍니다. 네, 파이널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27기 분들은 두 학기 수료가 되는 거여서 이제 활동 증명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예, 어찌됐건 이제 27기, 28기 여러분들 모두 한 학기 동안 정말 누구 한 명 어디 뒤처지지 않고 그래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잘 와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고 예,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네, 그러면 잡담방에 제가 올려드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저기 3조였죠? 저기 회사 파산 여부를 이제 주제로 하셨던 3조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마이크 대고 한데. 아, 아니, 너무 가까이 붙어. 편하게. 네. 어, 안녕하세요. 파이널 프로젝트 3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두은이라고 합니다. 네. 화면 반응이 조금 느리네요. 네. 데이터 설명은 여기 글에 써진 거하고 같은데, 폴란드 회사의 파산 여부를 조사하는 데이터입니다. 파산했냐 안 했냐 그걸로 나뉘는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그리고 X 설명 변수로는 그 회사 재무제표상의 각종 지표들이 수치형 데이터로서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이제 첫 번째로 살짝 빼먹은 게 있는데 먼저 이제 결측치 제거를 해줘야겠죠. 결측치가 조금 있었는데 뭐 대부분 열에는 결측치 비율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특이하게 그 어트리뷰트 21이랑 37번 같은 경우에는 결측치가 한 3, 40%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전체 피처가 한 64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결측치가 너무 많은 것들은 그냥 제거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결측치 같은 경우에는 한 5% 미만 정도로 전체적으로 별로 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분포를 보면은 그 쉐딩 값에 집중된 분포다 보니까 그냥 나머지는 쉐딩 값으로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할 게 그 아웃라이어 제거인데 이제 사실 원래 할 때 설명 변수가 전부 그냥 수치형 데이터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포를 프로파일로 그려보니까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가 전체적으로 그 저기 왼쪽 그림처럼 돼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적게는 이게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조금 알아보기 힘든데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린 값인 0 근처에 대부분 데이터가 몰려 있는데 그런데 꼬리를 보면은 한 몇백 가지 꼬리가 아주 길게 나와 있는 그런 분포예요. 흡사 이제 인버스 감마 분포 이게 비슷한 분포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다루려면은 아웃라이어를 어느 정도 뭐 빼주던지 스케일링을 하던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가 1.5 IQR이잖아요. 이거 밖에 거를 그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뺀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전체 데이터가 한 이게 10,000개 정도 돼요.
10,0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IQR 기준으로 저걸 다 빼면은 한 1,000개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포가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아웃라이어의 정의가 통하지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서 무슨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데이터가 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안 많아서 섣불리 값을 버리면은 정보가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아웃라이어를 그냥 빼기보다는 좀 적당한 값으로 스케일링해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조원 유빈님이 코드를 짜주셨는데 일단은 평균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3, 6, 12, 25SD 뭐 이 정도 값들을 기준치로 일단 잡습니다. 기준치로 일단 잡은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첫 번째 3SD를 기준으로 이상치 값들을 세요. 그래가지고 이상치 개수를 셌을 때 그게 기준값인 100보다 작으면 그거를 넘어서는 이상치들은 전부 여기 이 선택된 기준값으로 슈링크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상치 기준 개수가 100을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다시 6으로 이동해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장점이 그 이상치가 일정 개수 이하일 경우에만 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분포를 크게 왜곡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정보를 그렇게 많이 버리지는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A번이 그 이상치 제거를 하기 전에 그 박스 플롯인데 이제 보면은 박스 플롯이지만 이제 박스가 잘 안 보이는 약간 되게 이상리한하게 생긴 그런 플롯인데 그 이상치를 어느 정도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 여기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좀 박스가 생긴 어느 정도 볼만해진 그런 플롯인 거를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중공선성 제거인데 그 변수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명백히 선형관계인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가령 이제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라는 거는 명백하게 서로 관련된 값, 그러니까 중복된 값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역수관계인 거는 결직치가 더 많은 값을 그냥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어트리뷰트 19, 이 세일즈분의 그로스 프로핏 이게 어트리뷰트 13이랑 31에 그 공통적으로 더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수치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그 이 둘 각각에서 어트리뷰트 19를 빼줬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보이는 걸 먼저 일단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 VIF 패키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VIF 10 이상인 거를 빼줬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저희 조장님이십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정이 오버 샘플링인데 그 이게 데이터가 아무래도 회사 파산이란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되게 불균형해요. 그 0라벨이 파산하지 않으면 1라벨이 파산함인데 1라벨이 거의 한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그냥 하면은 이제 모든 값을 그냥 0으로 예측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에러가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적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버 샘플링을 통해서 0과 1 비율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비콘에서 배운 스모트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오버 샘플링을 하는데 이 스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1데이터를 그냥 원래는 그냥 복제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분포가 왜곡되니까 이 스모트 같은 경우는 그 1라벨을 가진 데이터의 X값, 그 X값들을 이제 벡터에 매칭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상의 임의의 값들을 새로운 데이터로서 생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오버샘플된 값들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샘플을 했을 때 데이터가 개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은 아무튼 스모트로 생성된 데이터도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에 둘 다 적용하면 안 되고 트레인 데이터에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스모트를 적용해서 오버샘플링을 하면 돼요. 처리는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모델링인데 저 이제 이제 베이지안 방법으로 할 거니까 이제 제일 먼저 그 모델과 비교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사이킷런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패키지로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피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결과를 이벨루에이션 했는데 이 밑에 그림 3개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평가 척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은 이제 맨 위에 정확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전체 예측 중에 맞은 예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전 매트릭스 상의 대각선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 같은 경우는 그 전체 1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그 다음에 맞은 것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저조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리콜의 경우는 실제 일값을 얼마나 잘 찾아냈나 그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을 조합 평균한 게 F1 스코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는데 그 정밀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그 전체적인 F1 스코어도 낮아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불균형 데이터다 보니까 그 0 라벨이 굉장히 많아서 0 라벨에 대해서 조금만 틀려도 이게 그 틀린 개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밀도가 조금 낮게 이벨루에이션 될 수가 있고 그거는 조금 생각할 요소긴 합니다. 여기가 조금 과하게 세질 수가 있다. 이벨루에이션 할 때. 그거고 아무튼 그렇고 이제 가운데 거는 그냥 컴퓨터 매트릭스를 그림으로 보기 좋게 한번 그려본 거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 건 ROC 커브인데 요거는 이제 트루 포지티브하고 그 false 포지티브 사이에 그 상충 관계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커브가 여기로 갈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냥 참고용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돌려본 건데 이제 명색이 머신러닝이니만큼 뭐 로지스틱 사이언에 지겠냐 뭐 그런 생각을 처음에 먼저 했었고 그래서 돌려본 결과 딥러닝 모델의 경우에 그 뭐 보면은 이제 아이고 그러니까 0에 대해서 틀린 예측을 하는 비율이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는 훨씬 적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신 머신러닝 모델들은 로지스틱에 비해서 1을 잘 못 찾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여기 맨 오른쪽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1을 거의 못 잡아내가지고 오히려 F1 스코어 상으로는 로지스틱한테 져버리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상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어느 정도 머신러닝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제 베이지한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게 처음에 저희 조의 모티베이션이었고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그 변수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반응 변수에 대한 역량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리그레션에 쓴 변수가 총 41개나 되는데 근데 이 41개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조는 베이지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변수들을 조금 셀렉트해보자, 줄여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조가 생각한 모델이 SSVS, 그러니까 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이라는 방법인데 이제 이것 말고도 그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BAS 패키지라던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베이즈 통계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베이지한 GLM을 구현을 하는데 근데 약간 기존하고 다른 게 어떤 설명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의 여부를 인디케이터 람다라는 걸로 나타내. 이거는 1 또는 0입니다. 그리고 이 람다에 따라서 스파이크 앤 슬랩 프라이어라는 거를 베타의 프라이어로 세팅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밑에를 보면은 람다가 1이면 람다가 1일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노말 분포가 선택이 되겠죠. 왜냐하면 람다가 1이면 여기는 0이 되니까 뒤에 건 0이 되니까 반면에 람다가 0이면은 두 번째 거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정규 분포의 그 표준 편차는 시그마 분산은 시그마 1 스퀘어드고 두 번째 정규 분포의 분산은 시그마 2 스퀘어드잖아요. 근데 시그마 1 스퀘어드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감마 분포를 따르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버스 감마 분포의 경우에는 여기 0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몇 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큰 값이 뽑힐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시그마 2 스퀘어드 같은 경우에는 감마 분포를 따르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커봤자 뭐 1?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 뽑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시그마 1 스퀘어드가 분산일 경우에는 베타의 프라이어가 0을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게 퍼진 이런 그 거의 not informative 프라이어가 된다는 거고요. 이러면은 데이터 라이클리후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베타의 포스테리어가 결정이 될 거예요. 반면에 시그마 2 스퀘어드가 선택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고 프라이어가 이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 베타가 0이라는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베타의 포스테리어가 0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원리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베타, 람다, 시그마 1, 시그마 2 스퀘어드 이거를 MCMC 샘플로 다 같이 뽑아가지고 다 같이 뽑고 그 다음에 람다가 인디케이터니까 이거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이게 이거의 평균이 특정 값을 넘으면은 그 베타 변수를 모델에 포함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R로 코딩을 열심히 했는데 요게 아마 들으시다 많이들 눈치채셨을 테지만 그 베이직 통계 과제하고 그냥 상황이 아예 똑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코드를 이제 다 보여드리기 조금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 수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블록만 가져왔는데 원래는 베타 부분 업데이트하는 게 조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 시그마 2 스퀘어드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사실 그냥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하고 똑같아요. 라이클리후드를 이런 식으로 이밸류에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드의 프라이어 이거를 곱해가지고 그 포스테리어 덴시티 값을 이밸류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뽑힌 샘플하고 기존 샘플의 그 포스테리어의 비율을 구해가지고 비율을 구하면 이제 acceptance probability가 나오니까 그 probability로 샘플을 수용한다. 그럼 그냥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고 근데 이제 베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포스테리어 이밸류에이션 할 때 베타의 프라이어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람다에 대한 기분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이밸류에이션 할 때 이것까지 곱해야 완벽한 포스테리어가 되는 거고 따라서 베타하고 람다를 분리해서 업데이트하면 안 되고 둘이 하나로 합쳐서 업데이트해야 된다. 그 정도가 조금 다른 점인데 아무튼 어, 우연히 조금 계산이 많다 보니까 좀 돌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로 돌려가지고 그 베타의 포스테리어 샘플 10,000개를 뽑았고 그 중에 베타 27번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분석을 해봤는데 트레이스 플롯상으로 봤을 때 스테이셔너리하게 잘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덴시티를 그려봤을 때 0.2, 마이너스 0.2 주변에 분포한 포스테리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클루전 프로바빌리티를 플롯으로 그려본 건데 변수가 이게 몇 개가 선택이 안 되죠. 여기는 0.5를 기준으로 빨간 선을 기준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변수가 한 6개밖에 안 남는데 근데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임의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 완전히 정확하게 계산된다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프라이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1개에서 6개로 줄여버리면 너무 정보를 많이 버리는 걸 수가 있어가지고 그 여기는 빨간 선으로 그려놨지만은 이제 기준을 0.3으로 잡아가지고 인클루전 프로바빌리티가 0.3이 넘는 거를 모델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아래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더 포함돼서 총 10개의 변수가 베타 변수가 모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베타의 포스테리어 민을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값을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한 마찬가지로 이밸루에이션을 했고요. 컴퓨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게 R이랑 파이썬이 설정이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봐야 되거든요. 파이썬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그리면은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1244, 688, 24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그 혹시 몰라서 해본 건데 모델이 최소한 이제 예측 여기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가 나온 거고 아무튼 이제 포스테리어 민을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로 사용을 했을 때 최소한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람다 인디케이터로 변수를 걸러내도 그 필요 없는 변수만 잘 걸러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수 개수를 41개에서 10개까지 줄였기 때문에 기존 모델에 비해 설명이 더 유리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서는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 문제 상에서는 적어도 조금 더 1 변수를 조금 더 잘 잡아내는 장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정책 당국이 지금 있는 회사를 뭐 재무 감사를 한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재무감사를 할 때는 파산 위험을 더 잘 감지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어느 정도 할 말은 있다. 특히 베이지한 방법일 때는 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 이제 맨 마지막으로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 체크라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는 베타의 민 벡터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로 썼잖아요. 근데 원래 베타 같은 경우는 랜덤 변수로 포스테리어 분포를 따르는 걸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민이라는 하나의 값을 써버린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다 반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다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그냥 MCMC 샘플 자체를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X베타를 계산해서 Y의 포스테리어 드로우를 뽑습니다. 그렇게 뽑으면 MCMC 샘플이 아까 10,000개였으니까 딱 10,000개의 Y 샘플이 뽑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뽑힌 Y의 샘플이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잘 따르느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 체크라고 하는데요. 어, 포스테리어 샘플을 일단 10,000개를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뽑은 다음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Y0라고 놓고 그 Y0에 대한 어떤 통계량을 하나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뽑힌 샘플에 대한 통계량, 이거를 마찬가지로 정의를 한 다음에, 똑같이 정의를 한 다음에, 이 통계량의 분포가, 이 통계량의 분포가 이 DY0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 알아보는 걸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 체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인디케이터로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거를 이제 베이지안 p 밸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게 DT가 D0보다 크면은 1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를 전체 개수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5면은 D0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한 통계량이 샘플 10,000개 통계량의 메디안 10,000개 통계량의 분포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는 거는 뽑힌 포스테리어 샘플들이 편향되지 않고 잘 뽑혔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베이지안 p-밸류를 계산해 봤을 때 0.43, 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즉, 저희가 아까까지 열심히 했던 그 베이지안 방법으로 베타 포스테리어 샘플을 뽑아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한 것들이 나름 잘 뽑혔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발표 내용 관련해서 피드백 해주실 분 계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인데요. 0.3 기준으로 그렇게 잘랐잖아요. 근데 0.3 그거 잘랐는데 이게 사실 막 0.29도 있을 거고 0.28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0.3을 막 정한 게 아니라 한번 출력해보고 적당한 기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29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막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조금 주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냥 도메인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이 변수는 꼭 좀 포함하면 될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기계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슷한 게 있으면 이제 어떤 변수, 어떤 어트리뷰트인지 그걸 다 확인하고 해서 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그게 없으면은 도메인 놀리지가 없으면 한 기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좌매형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스테리어 프리티브 체크도 베이스 수업에서 다뤘는데요. 네, 맞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 저도 베이스 수업을 듣고 있어서 관련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잘 분석해 보시면 고생 많이 했고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디스크립션이랑 그래서 결과에 대한 해석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별로 논의한 게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수업을 아예 안 들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들은 조언이 이제 저기 딴 데 보고 계시는 저희 조장님 같은가 몇 명이 계신데 근데 이제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까먹은 기억을 다시 되살리실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약간 되게 다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왜 싫어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빠르게 해주세요. 베이지안으로 어떤 추출을 건지 선택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DNN 그런 거 쓰신 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그 추출된 변수로만도 그 딥러닝도 돌려봤긴 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변수가 꽤 빠져서 그런가 오히려 성능이 크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그냥 제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 말씀 아니요? 네. 나오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근데 이거 데이터를 저는 이거 해봤거든요. 근데 NA가 나오는 NA들을 역산해서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찾아봤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았다고 했잖아요. 아웃라이어가 NA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빼고 다 채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찾아봤으면 좋았겠다. 네, 뭐 그냥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임퓨테이터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패키지에 있어서 써볼라 했는데 이게 열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인스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율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역수로 해서 곱하고 그러면은 분자가 나오고 분모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리얼 데이터로 채워넣었어요. 그런 좋은 방법.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리니어하게 계산해서 넣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게 또 멀티플 리니어티를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코레레이션에서 빼는 거.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했겠지만 뭔가 그렇게 해서 태워질 거였으면은 나중에도 크게 유리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네, 뭐 다른 코멘트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뒤에 이제 발표하실 발표자 분들께서는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야 될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조는 네, 1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주제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인데요. 네, 발표자분 예,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이걸 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1조 발표를 맡게 된 정현석입니다. 앞선 발표자분께서 되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배웠던 베이지안의 그냥 큰 틀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거래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자체가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실거래가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베이지안 회귀 분석이란,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결과와 다른 방법론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실거래가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요. 저희 뭐 기사 보면은 뭐 이런 아파트값 기사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저희 노란 밑줄 친 줄 보시면은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저희가 실거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가격 정보이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나타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다른 가격 용어를 통해서 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가입니다. 말 그대로 호가는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서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호가는 이제 실제 이제 시세 범위에 비해서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집을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세하고 여기 매물 호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호가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세입니다. 아까 이제 실거래가랑 조금 이제 혼동이 되실 텐데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래될 가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상 가격을 선정된 거기 때문에 예상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건 예상 가격, 그리고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뭐 부동산 표 보시면은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 매겨진 가격으로 앞에 보시면 세금 납부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뭐 반년마다 이제 국토부 장관 하에서 이렇게 뭐 땅값 매기는 뭐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용어 정의를 했었고요. 네,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회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분석의 틀을 이렇게 살려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 회계 분석에서는 저 베타 0부터 베타 7, 8까지가 딱 하나의 상수로 언노운 파라미터로 나왔던 반면에 베이지안에서는 저 베타들이 각각 확률 분포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하고 수많은 한 10만 개 정도의 수많은 변수하고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0만 개를 다 하기에는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필요한 거는 좀 중복되는 건 많이 제외했고요. 변수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 딱 8개만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시티로 이제 서울이면 1번, 가령 뭐 부산이면 0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값에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동,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완공 연도, 그다음에 거래 연도, 그다음에 층수, 그다음에 저 X7에 해당하는 변수 탑 10은 검색량 탑 10에 들었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검색량 탑 10에 들었으면 1, 그리고 들지 않았으면 0을 나타내는 이진 바이너리한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에리아는 면적인데 저기서 로그로 표시한 이유가 에리아 자체가 그 나머지 변수들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로그 변환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YI, 그러니까 프라이스에 대해서도 로그 변화를 했겠는데요. 집값 자체의 단위가 이제 한 억 단위, 10억 단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단위가 커서 로그 변환을 했고 최종적으로 구할 때는 저 로그 변환에다가 다시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원 데이터를 구할 예정입니다. 크게 변수를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범주형 변수하고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탑 10에 들었냐 안 들었냐 이 여부를 확인하는 변수나 서울이냐 부산이냐 같은 그런 지역 같은 거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연속형 변수는 뭐 말 그대로 뭐 면적이나 이런 변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주형에는 이제 베타로 써놨고 연속형에는 노말로 써놨는데
프라이어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범주형 변수, 바이노미얼 변수들은 이제 베타로 프라이어를 받았고 연속형 변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멀을 프라이어로 받았기 때문에 저 둘을 분리해놨습니다. 네. 다음 이제 범주형 변수에서 좀 이제 확인해 볼 점이 서울에 이제 데이터 값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출한 데이터 중에서도 서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부산에 해당하는 집 정보에 비해 3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탑10에 들었던 데이터도 탑10에 들지 않았던 데이터보다 3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 확률 뽑을 때 이제 확률 값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사전에 보정하고자 베타 분포에서도 모수를 알파는 3, 베타는 1로 잡아서 그 확률에 대한 보정을 저희가 사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본적인 모델이고 포스테리어는 이제 우도하고 이제 프라이어에 비례한다라는 기본적인 성질을 사용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네모칸 친 거가 이제 우도 함수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세션에서 배울 때는 뭐 풀 컨디셔널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현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할 때도 풀 컨디셔널 등의 이제 방법을 사용했었고요. 그거를 또 이제 깁 샘플링, 그 다음에 MH 방법론을 통해서 사후 평균을 보였었습니다. 네, 여기서 사후 평균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구한 거는 분포이지만은 앞서 보여드린 이제 베타 0부터 베타 8까지는 하나의 수로 이제 정해줘야 저희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하나의 Y값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포에서 가장 좋은 추정치인 포스테리어 민을 저희가 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PyMC라는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MCMC라는 방법론을 저희가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코드의 일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EDA 하는 과정에서는 결측치는 좀 많이 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10만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서울에서 한 2만 개, 부산에서 한 1만 개 있다고 하면은 비슷한 비율대로 저희가 빼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위에 변수를 보시면은 저희 트레인 데이터로 지정을 했고요. 밑에 이제 베타 1과 베타 7에 해당하는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너리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프라이어를 베타로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타 1에는 PM 베타라고 써 있고 베타 7에도 PM 베타라고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가 모델 설명하는 건데 특이한 점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베타 1하고 베타 7에서 사전에 이제 표본을 뽑을 때 확률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베타 3,1, 그 다음에 베타 1,3을 프라이어로 저희가 두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MCMC 방법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MCMC 방법의 특성상 이제 앞선 이제 초기 값에 근접한 샘플들은 좀 수렴하지 않는 경향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 1000개에 해당하는 거는 버리고 끝에 2000개 가지고만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했는데요. 저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포스테리어 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변수,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렇게 가는데요. 0.00이라고 된 게 실제로 이제 포스테리어 민이 0.00이 아니라 이게 실제 값인데요. 0.003을 이제 두 자리까지 반올림 하다 보니까 저게 0.00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0이 아니고 여기 민에 보시면은 저런 변수를 저희가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포스테리어 민에다가 x1부터 x8에 해당하는 변수를 넣으면은 저희가 최종 구하는 결과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이 검은 그래프가 이제 원 데이터의 분포였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점선이 이제 포스테리어 민에 해당하는 분포였고, 저 파란색은 포스테리어 민에 대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신용 구간입니다. 네, 다음 기본적으로 저렇게 방법을 해서 했었고, 밑에 보시면 RMS 값 이제 지표인데 0.271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값들을 실제로 이제 넣어봤을 때 42등이라는 등수를 얻어서 만약에 실제로 진행을 했었다면 본선 진출에도 가능했을 법한 그런 등수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베이지안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이 사용되었고,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본 모형은 라이트 GBM과 옵티마라는 이제 라이트 GBM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라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사용된 또 이제 기능인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 라이트 GBM을 이제 줄이면 이제 LGBM이라고 하는데 LGBM이 이게 상당히 좋은 모델인 게 기존의 이제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로 그냥 연속형 데이터로 그냥 딱 하나만 이렇게 값만 구하는 건데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 모듈을 사용하면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저희는 저 패키지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트 GBM은 이제 회귀 분석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가 껴있을 때 이 범주형 변수를 트리로 나눠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서 각 케이스별로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인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을 때는 0.27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0.271 RMSE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모형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 왼쪽에 표 보시면은 저기 스코어가 이제 RMSE 값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저거는 이제 다른 분께서 모형을 돌리셔서 나왔던 값인데 저희는 0.271이 나왔었는데요. 저기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RMSE 값이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기 때문에 0.271보다 좋은 모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두 개 모형 중에서 특히 저기 스코어 값이 작은 LGBM 리그레서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스크린은 저희가 이제 LGBM 모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돌려본 건데요. 여기 파라미터, 저기 보시면 파라미터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에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아닌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맥스 뎁이나 아니면 뭐 민 차일드 샘플 같은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경우를 나눠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저희는 이제 0.207에 해당하는 RMSE 값을 얻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베이지안 회귀로 얻은 0.271보다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네, 저희가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했던 조도 그렇고 이번에 했던 조도 그렇고 좀 아쉬웠던 점이 교작용이랑 사생전수를 한번하고 한 번도 선택을 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교작용도 있고 사생전수도 있고 또 폴리노미얼로도 접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EDA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셨다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에 여기 오디오가 잘 못 들어갔을 걸 생각해서 예, 교호작용이랑 파생 변수 그리고 폴리노미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예, 바로 그러면은 예. 처음에 변수 추출은 임의로 그냥 처음에 그거는 임의로 했으면 처음에 변수가 10만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그거를 데이터 수 말고 그 개파들 있잖아요. 개파 원수 한 10 정도까지 있거든요. X1부터 X8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가 그 변수가 원래 좀 많을 수 있는데 계속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EDA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 데이콘에 올라와 있는 코드 종류 중에서 그 EDA 쪽에서 좀 추천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그걸 아예 똑같이 사용해서 그냥 데이터 추출하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컬럼들은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곳을 8개만 딱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EDA 과정을 생략하려고 똑같이 따라오고 하고 그냥 저는 모델링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면은 그 변수 가정할 때 정규 분포 가정한 변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디스크그램 같은 거 그려봤을 때 정규 분포 괜찮겠다 해서 정규 분포 드라이어를 잡으십니다.
따로 한 범죄한 분들만 따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 애들은 생각나는 게 정말 막 생각해보니까 이건 엑스들 그거군요. 네. 그 대파 그건 그냥 정보고 해도 뭐 그거는 잠깐 그 수구장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웠던 얘기한 모형에서 이제 행동체를 한네 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제가 했었는데 그 배운 모형에서 저희가 스나이어를 적용하는 게 유머리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모형을 받았어요. 저 잠깐 헷갈려가지고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만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스케일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시나요? 스케일링 안한 이유만 그런 게 있을까요? 시간이 없었던 걸로. 그것도 궁금한데 그러면 그 RMSD 기준으로 되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졌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대표값이니까 사실 와닿진 않잖아요. 그럼 실제로 해봤을 때 그냥 실제 값을 비교해봤을 때 예측이 어느 정도 잘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베이콘 그 점수 매기는 것도 RMS로 하는 거라서 그렇긴 한 데이터 자체가 혹시 뭐 실제 값을 실거래 따로 변환해서 실제 Y랑 그 Y2랑 예측 값이랑을 비교를 혹시 해보셨나요? 아마 단위가 너무 커서 예측은 또 저희가 추출한 데이터가 한 1000개 되면 그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다 원데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Y를 원데이터로 변환해서 저건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이제 실거래 값을 검색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10,000개를 다 해서 하기에는 물론 시간적인 것도 비슷했었고 물론 저기 넣으면 바로 디스가 뜨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RMS 값이 더 나중에 좋은 모형이겠군요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혹시 막 원래 가격이 몇 억이면은 그거 모델 돌려서 나오는 결과가 뭐 3억이면 3억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C나 이렇게 잘 나온다 그거를 해석하는 거 라는 생각이 궁금증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예, 다른 코멘트 더 없으시면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조 차례입니다. 그래서 2조는 서울형 행복지수를 주제로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두 분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행복지수 데이터로 서울 시민의 현재 행복도를 예측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EDA하고 전처리 관련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제가 발표할 거고 라스하고 컨클루전은 재현님께서 발표할 것입니다. 이 서울형 행복지수 관련 자료는 총 99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인별 주관적 행복도 등등 이런 것을 다 질문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복도를 Y 변수로 봤는데 그것을 EDA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행복도의 중위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여자의 경우는 연령에 대해 U자형 분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행복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학생 및 무직, 연금, 생활자 그룹도 높은 행복도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동부권 및 동남권이 대체로 행복한 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서남권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높은 중요도를 가진 그룹에서 행복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학력 기술, 시민 참여, 문화 생활의 중요도는 도심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지가 총 거의 5가지 종류의 그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그 현재 행복한 정도 이거를 y 변수로 두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18개 총 합쳐서 18개를 x 변수로 해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삶의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연령대하고 거주 지역,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처리를 따로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령하고 거주 지역 이런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 너무 그 질문지 하나하나가 그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 학교 교육을 보면 그냥 초등학교 졸업 이런 거를 하나로 그냥 고졸 이하 이런 식으로 통일했고 그리고 뭐 전문대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이런 것도 그냥 대졸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그 카테고리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주형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화 인코딩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전처리 과정에서 이 질문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웃라이어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면 일단 그 프리퀀티스트의 입장에서 OLS를 그냥 간단하게 돌렸고 그리고는 그 GLM을 통해서 구한 것과 그 OLS를 통해 구한 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베이지안 회귀 분석을 통해 현재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변수의 특징 및 관계에 대해 파악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8가지 항목을 X 변수로 두고 그리고 그 현재 행복도를 Y 변수로 둔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OLS를 돌렸을 때 R 스퀘어가 0.426 정도로 나와서 그 사회 자료 치고는 나쁘지 않은 R 스퀘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AIC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이 AIC가 그 EK 마이너스 그 이 로그 우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그 나오는 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Y 변수를 따로 그 분포를 그려봤을 때 이게 그 감마 분포 그 약간 그 음의 외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감마 분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규 분포 모형인 것 같아서 이 둘을 나눠서 GLM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감마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는 링크 펑션은 인버스 파워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그 음의 외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감마 분포의 경우에는 그 값이 양수만 사용하게 되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감마 분포를 썼고 이때 구한 AIC는 7,990이 나왔고 그리고 가우시안 정규 분포라고 봤을 때는 링크 펑션을 아이덴티티 펑션을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데이터 가정할 때 그 숫자가 낮은 거는 거의 없어서 그냥 점수가 낮게 나올 상황이라 음수를 예측하는 것은 그냥 다 0으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구한 것이 그 AIC가 7,60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까 이전 발표에서 봤듯이 그 RMS2를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하였는데요. 그 각각 그 감마로 가정했을 때는 10.99 그리고 가우시안으로 봤을 때는 10.76이 나와서 뭐 가우시안이 약간 더 낮기는 한데 거의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C를 그 각각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 가우시안이 가장 AIC가 수가 작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MCMC를 돌린 부분인데 그
AIC가 아까 방금 전에 가우시안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프라이어로 정하고 그리고 모델을 선정한 다음에 그 너츠라는 그 MCMC 돌리는 것 중에서 가장 컴퓨팅이 쉬운 그거를 사용해서 MCMC 3000개를 4, 샘플을 생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그 3000개의 샘플과 그 개수를 평균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코에피션트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프리퀀티스트하고 베이지안의 차이를 여기서 보면 그 하나의 특정한 프리퀀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한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로 회의 개수가 결정되는 반면에 그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그 파라미터가 그 분포의 형태로 회의 개수들이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에 따라서 분포가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일단 대인관계 그리고 삶의 성취도, 생활 수준, 삶의 안정성, 문화생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도와 양의 관계를 띠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직업 만족도 이거는 그러니까 불만족인 경우에는 음의 관계를 띠고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HDI 신뢰 구간인데 이 경우에 그 예를 들어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HDI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서 그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predictive variable에서는 그 원하는 변수를 선택해서 현재 행복도와 그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알아봤는데 그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건강 관련해서는 이게 앞에서도 그 0을 포함하고 그리고 유의하지 않았다고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PPC란 그 실제 데이터와 베이지안 모델이 예측한 것 간에 비교한 것인데요.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각각의 평균을 취해서 다음처럼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 선은 실제 데이터에서 현재 행복도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 모형을 통해서 샘플링한 것과 실제 데이터가 잘 들어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라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선형이기 위해 다른 모델을 함께 수행을 해보고자 선택한 게 라쏘 모형이었는데요. 라쏘 역시 베이지안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보고자 베이지안 라쏘까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기본적인 회귀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원래 자주 사용하던 것이 OLS 추정량인데요. OLS 추정량의 경우에는 그 최소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것인데 이게 분산과 바이어스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보니까 분산이 0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 개수의 절대값의 합이라는 흔히 말하는 에론 규제를 추가하여서 그 바이어스를 추가하고 대신해서 이제 분산의 감소를 작게 해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구상하게 된 것이 라쏘입니다. 라쏘와 리찌의 그냥 차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베타 값이 줄어드는데 이 베타가 0까지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형에서 보듯이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미분이 불가능해서 실제로 적용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메소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연산이 조금 리찌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라쏘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람다 값이 가장 좋은 람다 값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해서 라쏘 리그레이션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앞서 봤던 그 라쏘 모형을 오디너리 라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오디너리 라쏘와 뒤에서 이제 베이지안 방식으로 추론한 라쏘를 각각 실행을 한 다음에 이것의 비교 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 람다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찾았는데요. 가장 좋은 람다의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실제 돌린 결과 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중간에 이제 영의 값을 갖는 변수들이 짜라락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살펴보시면 이 삶의 성취도, 그리고 생활 수준, 미래 안정성, 그리고 여가 이 항목에 대해서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0이 나온 베타들은 뭐 이제 나이, 거주 지역, 교육 수준, 뭐 혼인 상태 이런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회귀 모형에 대한 결과의 매저로 쓸 수 있는 MSE와 R 스코어를 구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방식으로 라쏘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라플라스 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플라스 분포는 이러한 PDF를 가는데요. 이 U가 로케이션 파라미터고 B가 스케일 파라미터인데, 그 로케이션 파라미터 0으로 잡고 노멀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뾰족한 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라쏘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절대값을 썼던 것을 기억하시면 이게 이래서 뭔가 쓰겠구나, 뭔가 감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밑에 적은 논문에서 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 참고를 했는데요. 네, 이 시그마에 대한 프라이어는 제프리스 프라이어라고 해서 저희 여름 세션 3주차에 배웠던 프라이어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가 기본일 때 컨디셔널 프라이어로 라플라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같이 추정을 할 수 있는 복잡한 이 위계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좀 구현을 쉽게 하고자 좀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또 비교를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까 오디너리 라쏘에서 구한 그 값을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라플라스인가, 좀 더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이게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아까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익스포넨셜 텀만 계속 남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식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때 이 람다를 이 부분을 람다로 보면 이게 아까 봤던 그 라쏘 안에 있던 그 라쏘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 라쏘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구현하고자 R스텐이라는 패키지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 R스텐은 베이지안 추론을 좀 쉽게 해주는 그 스텐을 활용할 수 있게, R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가 되고요. 저희는 이를 위해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초기값을 설정을 해주고, 입력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를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먼저 적고, 그다음에 그 파라미터를 변환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변환된 파라미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너츠 샘플러, 그 마코프 체인 샘플링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컴퓨팅에 유리해서 쓴다고만 찾았고요. 너츠 샘플러를 써서 이제 반복수를 만회, 그리고 번인을 1000을 주고요. 그리고 시닝을 10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코프 체인을 3개를 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코프 체인 3개를 돌려서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렴성을 체크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구한 베타의 이제 포스테리어를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보았고요. 근데 이제 이 스텐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그 주어진 모델 내에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코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사용해서 옵티멀한 베타를 봤는데요. 그 아까 봤던 올디너리 라쏘하고 유사하게 이 그 생활 수준, 그리고 뭐 성취감, 그리고 안정성, 여가 등의 항목이 동일하게 높은 값을 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E도 직접 구했을 때 베이지안에서 더 낮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원래 0으로 나왔던 항목이 뭐 에이지나 로케이션 같은 항목에서 0의 값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베이지안 라쏘의 경우에는 그 라쏘 리그레션, 일반적인 라쏘와 그 리지 사이에서 약간 타협점 그리고 중간점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라쏘처럼 완전히 0으로 만들지는 않는데 하이퍼 파라미터가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라쏘와 비슷한 모양으로는 회귀 개수값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회귀 개수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라쏘는 딱 0으로 줄어드는데 반면에 리지는 이런 식으로 좀 횟수가 좀 라쏘하고 다르게 되는데요. 베이지안 라쏘는 그 둘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결과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가 라쏘는 원래 그냥 구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걸로 해석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었어서 해석은 그냥 아까 해주셨던 그냥 일반적인 선형 회귀 결과를 통해서 해석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과 빚 다가 이 항목의 회귀 개수가 컸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건이 행복한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취감, 여가, 직업 만족도와 같은 이 항목의 회귀 개수가 컸는데요. 또 특이하게도 직업 만족도 그 직업 무응답자의 직업 만족도 회귀 개수는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육이 특이하게 회귀 개수가 좀 유의미하게 음수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해석에 따르면 이게 이제 교육 수준은 높은데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고 저희 추측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선형 회계를 돌릴 때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스케일링을 좀 빼먹고 진행을 해서 영일로 된 그 이진 변수에 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범주 변수는 범주 변수끼리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령과 거주 지역이 되는데요. 연령은 좀 유의미하게 50대 회귀 개수가 가장 음수 값이 크게 나왔습니다. 가장 음수로 나왔는데요. 이는 뭐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 이런 것으로인한 심리적 압박감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동남권의 회귀 개수가 뭐 서남권, 서부권, 동부권 이런 서울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요. 역시 강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 들어가지 말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방금 그 교육 변수에 대한 해석이 특히나 와닿았는데, 어떤 분이 막 이제, 스카이 나와서 이제 대기업 들어가셔가지고 막, 그렇게 월급 받는데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7살짜리 여자애가 이제, 이걸 막 지능이었나요? 그런 거 막 가지고 하는데도 막 월 몇십 더 번다고 하니 그런 데서 현타를 많이 느끼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예, 그런 게, 비교 심리 그런 게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혹시 다른 코멘트 해주실 만한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완벽한가요? 네, 뭐, 없으시면,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예, 마지막 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 자료에 수정이 좀 있으셨다 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PPT 파일로 열면 되나요? 아니면 PDF로 할까요? 상관없나요? 네, PPT로 바로 열게요. 예,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조는 약물 소비, drug consumption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분들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유가 안 되네. 네, 저희 마지막 조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제가 개념 설명 파트 맡은 김예찬입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첫 번째 제가 BIC 파트를 이제 맡게 됐는데, BIC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BIC라는 게 이제 저희 베이지안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델 셀렉션을 하는 데 있어서 BIC를 좀 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회귀 분석 들으셨으면 뭐 AIC, BIC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값이 낮은 모델 M을 찾아라, 이게 주 목적이죠. AIC나 BIC나 사실 근데 맥락은 뭐 비슷합니다.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좋으면 당연히 그게 좋은 모델인데,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통계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모수 절약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고려를 해서 페널티 텀을 넣어준 게 AIC와 BIC인데, 본질적으로 이거의 차이는 페널티 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IC 혹은 BIC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델을 찾는 게 저희 목적인데, 모델 컴플렉시티를 반영해 준 게 이 두 번째 항에 있는 2PM과 log n 곱하기 PM이고요. 여기서 PM이란 거는 n번째 모델의 파라미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거 뭐 3번에 나와 있는 이제 log n이 이제 2보다 클 때는 이제 BIC가 더 페널티 텀의 효과가 더 크겠죠. 이거는 n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8보다 더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n이 8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제 BIC의 페널티 텀이 보통은 좀 더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BIC의 B가 베이지안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 베이지안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공식만 보면. 이게 왜 이제 베이지안이란 말이 붙었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BIC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베이즈 팩터라는 다소 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좀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돼서, 저희가 BF1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모델 1과 모델 2가 있을 때 이걸 이제 베이지안적인 측면에서 조금 모델 셀렉션을 해보겠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크라이테리아가 되거든요. 이거를 첫 번째 모델의 BIC랑 두 번째 모델의 BIC를 다음과 같이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 그 베이즈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은 원래 이게 박재우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에 -2가 나눠지지 않았었죠. 제가 이제 논문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2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문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젠가 이제 공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베이즈 팩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베이즈 팩터 1, 2라고 돼 있는 이제 1, 2가 이제 모델 1과 모델 2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분자에 이제 어떤 포스테리어 형태의 그런 확률이 나와 있죠. 이제 M1에 대한 포스테리어와 M2에 대한 포스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델 자체에 대한 포스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포스테리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M1이라는 저희가 모델 자체에 대한 프라이어도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금 모델이 캔디데이트 모델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2개를 내가 뭐 다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그냥 0.5랑 0.5씩 프라이어를 어사인하면 되겠죠. 이거를 다 합쳤을 때 딱 1이 돼야 되고, 근데 대충 내가 뭐 비슷하게 생각한다 하면 뭐 0.5, 0.5 이렇게 주면은 네,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PM1, PM2를 M1에 대한 포스테리어 모델 프로버빌리티 그리고 M2에 대한 포스테리어 모델 프로버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딱 보셔도 이제 분자가 이제 값이 높다 하면은 M1에 대한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rules of thumb는 이 비율 값이 보통 10 이상이면 M2 대신 M1을 선택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강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거는 좀 회귀 분석에서 저희가 이제 BIF가 좀 10이 넘는다 하면은 좀 이거 다중공선성 있는 것 같네 하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기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베이지안 팩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게 있는 ty 기분 m1, ty 기분 m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적분에 있는 첫 번째 텀은 py 기분 θ k mk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모델 mk 상에서의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라이클리우드입니다. 이제 모델 mk 상에서는 k번째 모델에 그럼 파라미터인 θ k가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라이클리우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 θ k 기분 mk는 이제 그 모델이 주어졌을 때 그 어떤 θ k에 대한 그냥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딱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는 이걸 적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다루는 예시에서는 그냥 뭐 누메리컬 인테그레이션 알아서 컴퓨터에서 해주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베이지안 팩터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가 됐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가 저희가 이 방금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BIC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왜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이 이루어졌냐 하는 거 제가 논문을 봤는데 뭐 비고 같은 약간 그 오더에 관한 약간 연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나와서 그것 좀 설명하기가 좀 제한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저희 베이즈 할 때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자유롭게 n이 뭐 충분히 크다면 그냥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서까지 이제 베이즈 팩터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겠느냐라고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텐데 다양한 이제 베이즈 팩터를 사용했을 때 이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이거는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이제 K번째 모델에 대한 이제 그 PMP, 포스테리어 모델 프로버빌리티를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델이 캔디댓 모델이 모델 1부터 모델 대문자 K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딱 특정 스몰 K 번째 모델에 대한 PMP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이제 PY 기분 MK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저거는 저희가 활용한 이 BIC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 이제 다른 보통은 저희가 라지 K개만큼의 모델이 캔디데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 선택하면 이제 나머지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조금 이거는 써볼 만한데 그런 모델이 있으면 그거 되게 아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다른 모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이제 베이지안 앙상블적인 방법이 가능이 하다는 게 이거의 이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이제 라지 K만큼 있을 때 그런 이제 모델 그 공간 사이에서의 언설튼티를 다 평균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이 앙상블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Y 스타라는 어떤 프레딕션을 만들 건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YK 햇 곱하기 P MK 기분 Y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PMK 기분 Y라는 게 이제 라지 K개만큼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프레딕션을 진행을 해주세요. 저런 식으로 PK 햇이라는 거는 이제 MK라는 모델에 기반했을 때 만들어진 predicted response인데 이거를 그 적절히 이제 가중평균을 해서 최종적으로 앙상블적인 이제 Y 햇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의도인데 그럼 가중치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저 PMK 기분 Y에 비례하게끔 이제 가중치를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값이 높으면 그 모델이 만들어낸 PK 햇이 좀 더 큰 비중을 갖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 하나만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모델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제 베이지안 앙상블적인 기법으로 이제 그 모델들을 섞어서 이렇게 프레딕션이 가능하다라는 뭐 BF의 이점 중에 하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저희가 이제 BIC를 기준으로 그 변수 셀렉션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변수 셀렉션 방법 중에는 이제 처음 널 모델에서 시작해서 변수를 하나씩 선택해가는 포워드 방법과 그리고 그 반대로 풀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는 백워드가 있고 그리고 풀에서 시작하되 뺄 건 빼고 그리고 그 속하지 않은 변수들 중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변수를 다시 포함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디렉션에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 코드와 같이 널과 풀 모델을 설정하고 스텝 함수를 이용했을 때 방금과 같은 베리어블 셀렉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K가 이제 그 로그 옵저베이션 수로 나오는데 K는 페널티 텀이고 2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AIC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K를 로그 N으로 설정하게 되면 저희가 말했던 BIC를 기준으로 베리어블을 셀렉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데이터를 가져와서 본 것이고 여기 종속 변수가 이제 코카콜라인데 종속 변수를 하나 설정해 두고 이렇게 그 포워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여기 콜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는 변수들이 최종적으로 AIC를 가장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데이터는 처음에 이제 A지부터 이제 A 스코어까지 일반적인 특성과 어떤 사람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신경증적인 성향이 많은지 아니면 중동적인 성향이 많은지 개방적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성격 검사의 점수들을 나타낸 정보들 그리고 18가지의 마약 및 그 중독되기 쉬운 물질들을 이제 클래스 0부터 클래스 6까지 그 중독 수준을 나눴어요. 그래서 클래스 0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들,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물 레벨이 7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클래스 0와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머지는 사용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원래는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그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치값으로 정기화가 된 상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거는 팩터라이즈 시키는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에이지나 젠더, 에듀케이션, 컨트리 그리고 인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매칭시켜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지스틱 회계에서 범주형 변수, 그러니까 코에피션트를 해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준이 되는 변수 하나에서 기준이 되는 값에 따라서 이제 코에피션트를 해석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한 그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지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뉴메리칼이 아니라 범주를 나누어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BIC를 통해서 베리어블을 셀렉션한 이후에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어떻게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코에피션트마다 구할 것인지를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구했는데요. 왜 이걸 썼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stan glm이라는 한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바이노미얼 glm을 수행함에 있어서 MCMC를 통해서 베이지안 코에피션트 에스티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프라이어를 T분포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베타 코에피션트들이 베타 코에피션트의 평균이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노말 분포보다는 꼬리가 긴 그런 T분포를 일단 부여를 해 주었고요. 아래 두 번째 보이시는 줄에는 데이터를 넣고 그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노미얼 넣고 링크 펑션에 로짓을 넣게 되면 저희가 MCMC를 이용해서 이제 베타 코에피션트들에 대한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과 미디언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고 신용 구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드리자면 일단 나이아 같은 경우에는 신뢰 구간의 크기가 너무 커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고 이제 각각의 변수들의 첫 줄에 이제 그 관련된 유의한 약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별에서는 남자일 때 그리고 컨트리에서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서 각각의 약물에 대한 그런 중독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인종과 같은 경우에는 흑인보다는 백인 아시아인이
백인 아시아인 혼혈이 해당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격 검사에 있어서는 신경증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개방성 점수가 높을수록 성실적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감각 추구 점수가 높을수록 그 첫 줄에 적힌 약물에 대해서 이제 마약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베타 코에피션트의 그 크레도 신용 구간을 해석을 한 것인데요. 이 인터셉트라고 적혀 있고 컨트리에 관한 것이 이제 6개가 나와 있는데 이 컨트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USA가 됩니다. 그래서 이 USA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음의 5%에서 95% 베타 코에피션트의 신용 구간이 음수이기 때문에 USA보다는 더 적게 더 마약을 사용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네모 박스 빨간색에서는 이제 충동성 경향과 N스코어인 신경증적인 성향을 보이면 보일수록 마약을 하는 그러니까 이 헤로인을 더 많이 남용하는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타 코에피션트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약물에 대한 그런 신용 구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혹시 코멘트 달아주실 분 계시면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C 관련 설명했던 게 뒤에서 이제 스테바이트나 포워드나 백워드 할 때 기준을 BIC로 설정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BIC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설명 연계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BIC 자체가 공식만 보면 이제 전혀 베이지안적인 요소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베이지안이란 말이 붙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결국 이제 베이즈 팩터라는 개념과 이제 연계가 되는 건데, 물론 베이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베이즈 팩터 뭔지 아시겠지만,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생소하기 때문에 좋은 개념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간사님? 했던 얘기가 동일한 것들이 다 적용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파이널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학기 활동을 이제 마감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먼저 할 거는 이번 학기 회계 내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록은 멈추고요. 네, 여기까지 ESC 2022년도 가을학기 정규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회원분들 그리고 임원진분들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 회장단 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SC 화이팅! 화이팅!